자, 그 다음에 임대차의 효력을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책으로 299페이지 임대차의 효력 찾으셨어요? 이걸 좀 외워야 되는데 또 차근차근 이제 일단 내용 파악을 해보고 한 15개 정도 외우면 돼요. 많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뭐 껌이죠. 자, 하여튼 힘들다 생각하면 뭐 계속 힘든 거고요. 근데 할 수 있다, 뭐 별건 아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또 금방 또 넘을 수 있는 산이기도 해요. 나중에 해보면 진짜 껌이에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하면 되죠. 가분들한테 뭘 하면 돼요? 뭘 해줘야 돼요? 사용, 수익. 가분들한테 뭘 해줘야 한다. 거기를 정확하게 말하면 해보세요. 또박또박. 갑은 을에게 건물을 사용 수익.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 거예요? 갑은 을에게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진다.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면 됩니다. 갑은 을에게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진다. 그 다음에 을은 이제 뭘 줘야 되는 거죠? 차임을 지급해 줘야 되죠. 그럼 을은 갑에게 차임을 지급해 줘야 되죠. 그럼 을은 갑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 거예요? 을은 갑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다시, 갑은 을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 거예요?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지는 거고, 을은 갑에게 차임을 지급해 줄 의무를 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자, 이제 임대인부터 합시다. 임대인 갑의 권리는 위에 거다 밑에 거다. 임대인 갑의 권리 위에 거 밑에 거. 이거 여러분 찾아야 되죠. 갑의 권리는 이제 건물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을한테 돈 달라는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럼 갑의 권리가 뭐죠? 차임 지급 청구권. 차임 지급 청구권. 자, 그다음 임대차는 이제 존속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을은 갑에게 이제 목적물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뭐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래서 임대인의 권리는 몇 개다? 두 개. 두 개 뭐죠? 차반. 임대인의 권리 두 개예요. 자, 그래서 개관에다 동그라미 합시다. 개관. 자, 그럼 교재 299페이지에 가시면 299페이지. 자, 먼저 임대인의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찾았어요? 거기 이제 차반 두 개 동그라미 해봐요. 차는 뭐죠? 차임 지급 청구권. 그다음 반 목적물 반환 청구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이렇게 임대인의 권리가 두 개인데 두 개 뭐라고요? 차반. 차는 차임 지급 청구권, 반 목적물 반환 청구권. 또 칠판으로 옵니다. 자, 이번에 임대인의 의무인데요. 갑의 의무는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갑의 의무 위에 거죠. 그럼 갑의 의무 뭐죠? 이렇게 말하면 되죠. 사용 수익. 거길 또박또박.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또는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 의무 이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갑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자, 요 의무로부터 5가지 의무가 나오는데 5가지 의무가 이렇게 목방수비담이에요. 목방수비담. 자, 목은 뭐죠? 목적물 보고 읽어요. 목적물 인도 의무, 방해 제거 의무, 그다음 수선 의무, 그다음 비용 상환 의무, 다음 담보 책임. 자, 다시 칠판 옵시다. 자, 목이 뭐라고요? 목적물 인도 의무.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이건 뭐냐면 지금 임차인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니까 갑은 건물을 누구한테? 을한테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건물을 번쩍 들어가지고 건물을 이제 임차인한테 인도해 줘야 되는 거니까 건물을 번쩍 들어가지고 임차인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도라는 건 점유를 이전해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된다는 말은 임차인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임대인이 나가줘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목적물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임대인이 나가줘야만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의무라고 한다? 목적물 인도 의무.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제3자가 불법 점유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3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 거니까? 방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방해를 뭐 해줄 의무? 제거해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방해를 제거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이제 목적물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가 뭐죠? 수선 의무에 뭐 외벽에 깨져 있다, 금이가 있다, 바닥에 균열이 있다 이런 것들을 수선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B가 뭐죠? 이게 비용 상환 의무예요. 임차인이 이 건물에 대해서 필요비를 들였다, 유익비를 들였다면 각각 비용을 상환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고요. 답 뭐죠 이게? 담보책임. 담보책임. 이건 그 임대차의 목적인 권리의 하자가 있다 또는 물건의 하자가 있다면 이제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임대인이 담보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담보책임을 진다면은 뭐 차임을 깎아줘야 될 경우도 생기고, 그다음 계약 해지했다면 보증금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되고, 뭐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 같은 걸 물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무슨 책임진다고 말한다? 담보책임을 진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걸 출제했단 말이에요. 다음 중 임대인의 의무 또는 책임이 아닌 것은 1번 목적물 반환 의무, 2번 방해 제거 의무, 3번 수선 의무, 4번 비용 상환 의무, 5번 담보 책임.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의고사 때 냈어요. 다음 중 임대인의 의무 또는 책임이 아닌 것은 1번 목적물 반환 의무, 2번 방해 제거 의무, 3번 수선 의무, 4번 비용 상환 의무, 5번 담보 책임.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문제 풀 때 목, 방, 수, 비, 담, 오? 목, 방, 수, 비, 담, 오? 목, 방, 수, 비, 담. 그래서 결국 이걸 찍고 골로 갔죠. 목이 뭐예요? 목적물 인도 의무인데 제가 낸 건 목적물 반환 의무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의무는 뭐다? 목적물 인도 의무. 그러니까 외울 때 목방수비다, 목방수비다, 목방수비다. 목은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목은 뭐라고요? 목적물 인도 의무, 방해 제거 의무, 수선 의무, 그다음 비용 상환 의무, 담보 책임. 이렇게 총 몇 가지겠다?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임차인 쪽으로 옵시다. 자, 임차인 의뢰 권리인데요. 임차인 의뢰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너의 건물을 좀 쓰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죠. 이게 임차권입니다. 임차권. 그러니까 임차권이 뭐예요? 그럼 요 그림대로 하시면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 토지, 동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말할 때 그냥 목적물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자, 누가 누구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엇을? 목적물을 사용, 수익, 또박또박 하게 해봐요. 거기를 사용, 수익 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자기가 또박또박하게 표현해서 머릿속에 들어가야 오래 남는 거예요.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헷갈리기만 하는 거고, 이런 작은 것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임차권이 뭐라고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목적물에 필요비를 들였다, 유익비를 들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의 권리고 비용상환 의무는 임대인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에게는 권리, 임대인에게는 의무, 2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토지 임대차에 나오는 내용인데, 토지 임대차의 존속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 같은 게 남아 있다. 그러면 이 토지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제도 이름이 갱신 청구권입니다. 갱신 청구권. 그다음 4번째가 매수 청구권인데,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 이제 임대인 갑의 동의를 받고 건물에 뭘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임대차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은 그 부속물을 임대인 네가 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제도 이름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토지 임대차인데 토지 임대차 존속 기간이 끝났어요. 건물 같은 게 남아 있는데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 토지 임차인은 토지 위에 세워놨던 자기 건물을 임대인에게 네가 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요 임차인에게는 뭐가 있다? 매수 청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있는 게 차임 감액 청구권입니다. 차임 감액 청구권. 내용이 쉬운데요. 칠판을 봐봐요. 자, 방 2개 쓰는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방 2개 쓰는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 건물이 뭐 태풍이 불어서 이제 박살난 거예요. 그럼 방 2개 쓰는 대가로 100만 원 지급하고 있었는데 갑의 건물이 태풍 불어서 방 하나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2개 쓰는 대가로 100만 원 지급했으니까 얼마로 깎아달라고 할 수 있어요? 50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제도 이름이 차임 감액 청구권입니다. 무슨 청구권? 차임 감액 청구권. 자, 이렇게 임차인의 권리가 임비갱매차예요. 임비갱매차. 자, 그래서 또 개간 부분에 가볼까요? 299페이지 임차인의 권리에다가 임비갱매차 동그라미 해봐요. 자, 보고 읽어볼까요? 자, 임차권, 그다음 비용상환 청구권, 그다음 갱신 청구권, 그다음 매수 청구권, 그다음 차임 감액 청구권. 이렇게 잘 외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임차인의 의무예요. 임차인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는 이거죠. 뭘 주는 거죠? 차임 지급해 주는 거고. 그다음 요 임대차가 지금 요 임차인은 이제 건물을 이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임대차가 끝났을 때 이제 요 건물을 다시 갑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목적물을 인도해 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보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 다뤄도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무가 있다? 목적물 보관 의무가 있고, 임대차가 끝났다면 이거 다시 임대인한테 되돌려 줘야 되죠. 이게 목적물 반환 의무예요. 그러니까 요 임차인의 의무는 세 가지인데 차, 보, 반이에요. 그래 체크해 볼까요? 차, 보, 반. 차가 뭐죠? 차임 지급 의무, 그다음 보 목적물 보관 의무, 목적물 보관 의무, 그다음 반 목적물 반환 의무. 자, 요거 외우자는 거예요. 다시 이제 칠판 오세요. 자, 임대인의 권리 두 개 뭐다? 차, 반. 흐름을 좀 잘 타셔야 돼요. 차, 반. 그다음 임대인의 의무 5가지. 목, 방, 수, 비, 담. 그러니까 앞에 두 문자로만 연결해서 해봅시다. 차, 반, 목, 방, 수, 비, 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임차인의 권리 5개. 임, 비, 갱, 매, 차. 그다음 임차인의 의무 차, 보, 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앞 글자 두 문자로만 쭉 연결해서 해보겠어요. 시작. 차, 반, 목, 방, 수, 비, 담. 그다음 임, 비, 갱, 매, 차. 그다음 차, 보, 반. 자, 요걸 지금 여러분 체크한 거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외워보세요. 지금 외우세요. 지금 외우고 칠판에서 다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차, 반, 목, 방, 수, 비, 담. 임, 비, 갱, 매, 차, 보, 반 이렇게 15개거든요. 차, 반. 그다음 목, 방, 수, 비, 담. 그다음 임, 비, 갱, 매, 차. 그다음 차, 보, 반. 눈 뜨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외울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칠판 보시고 제가 이렇게 짚을 때니까 무슨 권리인지 말해 보시기 바라요. 자, 이거 뭐죠? 차임, 지급,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권, 목적물, 인도 의무, 방해 제거 의무, 수선 의무, 비용 상환 의무. 임대인의 의무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아니고 비용 상환 의무. 담보 책임. 자, 그다음에 이거 임차권,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인의 권리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차임 감액 청구권. 100만 원 방 2개 쓰는 대가로 100만 원 주고 있었는데 방 하나 박살났다면 50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차임 감액 청구권. 자, 이거 차임 지급 의무, 목적물 보관 의무, 목적물 반환 의무. 잘 따라오세요. 비용 상환
청구권. 목적물 인도 의무. 목적물 보관 의무. 임차권. 차임 지급 청구권. 차임 감액 청구권. 차임 지급 의무. 수선 의무. 목적물 반환 청구권. 담보 책임.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권. 방해 제거 의무. 비용 상한 의무. 그다음 갱신 청구권. 이렇게 콕 찌르면 외울 정도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자, 두 문자로만 해봐요. 차반 목방 수비 담. 그다음 임비 갱매 차. 그다음 차 보반.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전체적으로 임대차 효력 부분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번 해봐요. 차 세 개 있죠. 구별할 수 있겠어요? 차차차 해보면 차차차 세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외우다 보면 여기 헷갈리는 거 똑바로 외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차 있죠. 여기 차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차가 있죠. 여기도 차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이건 임대인의 권리니까 차임 지급 청구권. 임차인의 권리 나와 있는 거 뭐죠? 차임 감액 청구권. 여기는 임차인의 의무죠. 차임 지급 의무. 그다음 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거 목방 수비 대매 목하고 그다음에 요 목적물 반환 의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목적물 인도 의무는 누구의 의무예요? 임대인의 의무고 그다음 목적물 반환 의무는 누구의 의무예요? 임차인의 의무인데 둘은 내용이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인도나 반환이냐 그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물 인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건물을 비워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게 목적물 인도 의무고 이건 누구의 의무예요? 임대인. 목적물 반환 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차 존속기간 동안에 건물을 쓰고 있다가 임대차 존속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다시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게 목적물 반환 의무니까 둘은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차는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라고 뭐하고 약정하고 차임 지급해 주겠다라고 뭐하면 약정하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불유식 계약이라고 그랬고 그다음 최단 존속기간 제한도 없고 최장 존속기간 제한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각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 어느 정도의 기간에 경과하면 임대차 소멸한다 그랬죠? 6, 1, 5. 그리고 각각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외우는 게 기초과정에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근데 하나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자, 임차권은 얘는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임차권, 물권, 채권. 지난번에 그 지상권제도 배웠죠. 그다음에 전세권제도 배웠죠. 그럼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얘는 물권이다, 채권이다. 얘는 물권. 그러니까 물권의 뜻이 뭐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그러니까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고 그다음 채권은 누가 누구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였어요. 그다음 물권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었죠?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잘 들으세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건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갑의 건물을 빌려서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갑의 건물을 빌려서 쓰는 방법은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래요. 뭐도 있다.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물권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가 그게 지난번에 봤던 전세권 제도예요. 전세권 제도. 그럼 전세권의 뜻이 뭐죠?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였죠. 그러니까 전세금 쪽으로 5천만 원을 주고 갑하고 우리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체결한 겁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을이 뭘 취득하죠? 전세권 취득하죠. 그럼 을의 이름 뭐예요? 전세권자. 갑의 이름은 전세권 설정자. 그러면 전세권자 을이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갑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전세권자로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갑이 건물을 병한테 팔아도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신소유자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속 눌러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의 경우에 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채권은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갑이 건물을 소유자인데 우리 갑의 건물을 채권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가 이게 임대차예요. 채권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가 뭐다? 이게 임대차. 자, 그럼 갑이 사용수익하게 해주겠다. 약정, 우리 차임 지급해 주겠다라고 뭐 하면 약정하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죠. 그럼 갑은들한테 뭘 해줘야 돼요?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뭘 지급해 줘야 된다. 차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이때 요 임차인 을의 권리가 뭐예요? 위에 거죠?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게 바로 뭐다? 임차권. 그러니까 임차권은 요 물건인가요? 채권인가요? 그럼 물건, 채권? 채권. 왜 채권이냐면 요 을이 갑의 건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어서 물건이라면 사람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데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을은 갑의 건물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없고 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뭐 할 권리만 있는 거예요? 요구. 요구할 권리만 가지고 있으니까 임차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을이 갑의 건물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을은 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뭐 했고 요구했고 갑이 그 요구에 뭐 해주었기 때문에 응해 주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이에 응해 주지 않았어요.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계약 체결할 때는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임대인이 싫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건물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데 가서 알아봐야 되고 대신에 이제 뭐 이삿짐 같은 걸 새로 맡겨야 되는 등 손해 같은 거 생기면 손해배상은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이에 응해주지 않으면 건물을 직접 쓸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임차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뭐 할 권리만 있다. 요구할 권리만 있고 임대인이 이에 뭐 해주었기 때문에 응해주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임차인이 먼저 사용 수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판 겁니다. 매매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건물 소유권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넘어간 거죠?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 거죠. 자, 그럼 이때 요 소유권은 물건인가요? 채권인가요? 왜 물건이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물건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라는 물건을 지가 직접 사용하고 직접 수익하고 직접 처분하는 거니까 이건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라서 얘는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 자, 그러면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요 을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건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신소유자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을은 누구한테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할 수 있어요? 갑에게만 요구할 수 있고 신소유자 병한테는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임차권을 병한테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자,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에 기한 건물 반환 청구를 하면 을은 집을 비워줘야 된다. 비워줄 필요 없다. 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병이 나가라고 얘기하면 을은 집을 비워줘야 된다. 비워줄 필요 없다. 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이걸 한마디 법원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즉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을의 임차권을 신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을 병한테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칠판에 있죠. 을의 임차권이 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채권의 한계, 채권의 한계. 채권도 권리인 건 맞는데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서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쭉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다 일어난다. 그러면 요 임차인이 세대로 살다가 주인만 바뀌면 다 쫓겨나야 되는 거니까 임차인이 주거 생활이 안정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임차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방법으로 강구를 한 게 민법상에 등기 제도가 있어요. 등기.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리고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병이 주택을 산 거니까 등기부 열어보면 우리 임차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병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되면 신소유자 병한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차권 등기를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등기 절차에 협력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 쪽에서 등기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응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해주는 경우가 많죠. 임대인이 싫어라고 얘기하면 등기를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민법에 규정해 준 제도는 등기라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만들어놨는데 현실적으로 등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새로 이제 법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공시방법을 통해서 임차권을 제3자가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등기 같은 거 할 필요 없고 임차인이 그 집에 이사를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전입신고. 그 집에 이사 가서 주민등록이라는 걸 하면 등기 같은 걸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돼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자,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그래서 신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 보장이 안 되니까 새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뭘 만들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보호해 주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든 거예요. 자,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든 배경이고요. 자, 뒤쪽에 갑시다. 먼저 입법 목적 가볼까요? 자, 313페이지. 자, 313페이지 찾았어요? 자, 먼저 제일 위에 보세요.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았죠? 자, 먼저 입법 목적 1번에 갑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 끝에 국민의 무슨 생활을 안정시키자. 주거. 그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보장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거생활 안정보장이 목적인 겁니다. 그 다음 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임대차의 무슨 법이다? 특별법. 그럼 민법상 임대차 밑줄 하시고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는 건물 임대차, 토지 임대차, 동산 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거니까 얘는 일반법이고요. 그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건물 임대차 중에서 오로지 주거용 건물을 임대차했을 때만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라고 해서 무슨 법이다? 특별법. 자, 그다음 3번에 갑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거 될 수 있으면 지켜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걸 무슨 규정이라고 하죠? 강행규정. 강행규정. 자, 근데 강행규정이란 말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편면적.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강행규정이라는 뜻인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당사자가 다르게 약정을 할 수 있죠. 다르게 약정을 하게 됐는데 그 약정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럼 그냥 유효하게 취급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당사자가 다르게 특약을 맺었는데 특약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할 때만 무효로 다룬다. 그래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이해돼요? 원래 강행규정과 다르게 특약을 맺으면 그런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근데 편면적이니까 법에 나와 있는 규정하고 다르게 특약을 맺었는데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무효로 취급한다고 해서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그래요. 자, 물적 적용 범위 와볼까요? 네, 어디에 적용되느냐 이겁니다. 자, 먼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전부 일부 동그라미 해봐요. 그러니까 방 3개 다 임대차였어요. 그럼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돼야 안 돼요? 되죠. 주택의 일부를 임대차했어요. 방 3개인데 그중 한 칸만 임대차했다는 겁니다. 문간방 하나만 임대차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돼야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2번 잘 읽어보세요. 2번. 자, 주택을 다섯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주거용 건물인데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예요? 주거용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주거용 건물인데 그중 일부는 뭐 구멍가게 형태로 조그맣게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본질이 주거용이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네, 그러나 찾았어요?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요 다방 사건이라고 한번 써봐요. 다방 사건.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거기다가 다방 사건이라고 써봐요. 이런 다방 아시죠? 그 옛날 다방, 옛날 다방. 다방 안에 그 내실이라고 있는데 내실에서 뭐 하죠? 주로 이제 낮에는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뭐 먹고 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방은 본질이 주거용이다, 비주거용이다. 비주거용인데 그 안에 내실을 주거용처럼 썼다고 하더라도 본질이 비주거용이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3번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이런 걸 줄여서 미등기 전세라 그래. 미등기 전세.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을 미등기 전세라 그럽니다. 자, 이건 그 전세권과 관계된 제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세권의 뜻이 뭐죠?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지급해 줘야 되죠. 그리고 무슨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뭐까지 해야 전세권이 되는 거죠? 등기. 근데 이게 그 미등기 전세라는 건 뭐냐면 전세금을 지급했어요. 전세금을 지급했고 전세권 설정 계약까지는 한 거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까지는 했는데 뭐가 안 됐다? 등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걸 미등기 전세라 그래요. 그럼 얘는 등기가 안 됐으니까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그러니까 등기까지 되면 전세권으로서 물권이 되지만 이건 전세권 설정 계약은 체결했지만 등기가 안 됐으니까 얘는 물권이다, 채권이다. 그냥 채권인가. 그냥 임대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 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시켜주겠다는 뜻인 겁니다. 제발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갑시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그 한 보름, 한 달간 잠깐 빌려서 쓰는 경우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데 전에 그 제 수업 받는 분 중에 그 제가 부평에서 수업할 때 이분은 그 의정부에서 수업을 받으러 오셨어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부평인데 부평에서 수업 그때 부평 수업할 때 이분은 의정부에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데 2시간. 그것도 그 전철 타는 시간,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근데 수업 있을 때마다 왔어요. 수업 있을 때면 계속. 근데 이제 시험 막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험 한 달 정도의 근처 오피스를 얻었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예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런 것들은 오래 살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개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인적 적용 범위 가볼까요?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에게만 적용된다? 자연인. 여러 말로 나와 같은 자연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원래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주택을 인도받고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주민등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할 수 있죠. 근데 법인 자신의 이름으로 주민등록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대신 되는 경우가 생겼으니까 그걸 또 외워야 돼요. 자, 어디를 보냐면 1번의 세 번째 줄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 하시고 바로 밑에 지방공사 그리고 맨 아래쪽에 중소기업.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주택을 임차했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고요. 맨 끝에 중소기업 법인이 그 소속 직원의 주거생활 안정보장 차원에서 주택을 임차했어요.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그냥 법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된다라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 표현이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뭐 나온다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더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 더하기 지방공사 더하기 중소기업 이 세 가지에 한해서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칠판을 봅시다. 이게 그 기본 가정 가고 그 신마 가정 가면 그 이 특별법 내용이 출제되는 게 총 6문제거든요. 6문제 출제되는데 기본 가정 8주, 심화 가정 한 10주 이렇게 하면 이게 그 특별법까지 가기가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생각을 좀 바꾼 게 그러면 아예 그 기본 가정 가고 심화 가정 가서 특별법 내용을 좀 시간적으로 다루기가 좀 어려우니까 미리 기초 과제 미리 좀 땡겨서 6문제 정도는 확실하게 맞고 시작하자. 이렇게 마음 먹었단 말이에요. 어때요? 6개를 먼저 맞고 그럼 마음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그 실제 시험장 가면 뒤에 70한 4번부터 쭉 해서 이제 다 특별법 문제란 말이에요. 그 얘네들이 그냥 답이 금방금방 보여요. 근데 거기까지 푸는
풀면 좋은데 못 푸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67번, 68번 정도 하잖아요. 그럼 사람 감독관이 10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이제 조급하고 그러니까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과정에 특별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미리 좀 알차게 다루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신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임차권이 채권이어서 신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 등기와 같은 방법이 있긴 한데 등기가 현실적으로 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버리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간편한 공시 방법을 통해서 신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무슨 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읽어보면 이 법을 관통하고 있는 맥이 세 가지 있어요. 그게 대항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 그리고 최우선 면제권. 설명 잘 들으세요. 이게 핵심적인 개념이라서 얘를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항한다는 건 주장한다는 거죠. 주장.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걸 대항한다고 그래요. 역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대항력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권리가 뭘까요? 임차권이에요. 그러니까 대항력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인데 누구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일까요? 임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그냥 계약만 체결하면 별도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만 체결하면 을원갑에게 사용수익하게달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 그래요. 누구에게? 제3자에게. 그러니까 임대인 말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항력 취득하려면 뭘 갖춰야 될까요? 뭘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다시 대항력 취득하려면 뭘 갖춰야 된다고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우선 면제권 취득하려면 뭘 갖춰야 될까요? 우선 면제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다음 최우선 면제권 취득하려면 뭘 갖춰야 될까요? 최우선 면제 요건을 갖춰야 돼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대항력 취득하려면 뭘 갖춰야 된다고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 우선 면제권 취득하려면 뭘 갖춰야 돼요? 우선 면제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 최우선 면제권 취득하려면 최우선 면제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대항력 취득하려면 뭘 갖춰야 한다고요? 대항 요건. 그러니까 그 대항력이란 단어하고요. 대항 요건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시면 안 돼요. 다시 대항력이라는 거하고 대항 요건이라는 거하고 혼용해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항 요건이 갖춰졌을 때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뭐가 갖춰졌을 때? 대항 요건이 갖춰졌을 때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요 대항 요건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인 겁니다. 뭐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그 주택의 인도라는 게 뭘까요? 주택을 인도받아야 돼요. 그럼 주택 인도라는 게 이사 가는 거 얘기하는 거고 길을 건네받거나 이사 가는 게 주택을 인도받는 거고 그다음 주가 뭐죠? 주민등록. 그러면 이게 그 주민등록 순서가 제일 먼저 전입신고하죠. 전입신고하고 이걸 이제 수리해서 공문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 생기죠.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는 1월 1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리는 1월 3일 날 했고 기록은 1월 5일 날 했어요. 그럼 언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기록이 되었다면 요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언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준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준다. 그래서 외울 때 요 대항 요건에 해당되는 두 가지는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말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언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준다고요?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럼 주택 인도하고 주민등록 보통 그 같은 날짜에 보통 하죠. 근데 그날 이사 가서 짐 이렇게 막 이렇게 풀어놓고 이제 짐 정리하다가 한 오후쯤에 이제 주민센터 가서 이제 전입신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택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5월 1일 날 했어요. 5월 1일 날. 그럼 5월 1일 날 주택에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5월 1일 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대항력 줄까요? 다음 날 오전 빵시 언제 준다고요? 빵시 다음 날 오전 빵시. 그러니까 주택에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5월 1일 날 했다. 그럼 대항력을 언제 준다? 5월 2일 오전 빵시에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5월 2일 오전 빵시에 대항력 취득하고 난 다음에 갑이 이 주택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신소유자 병한테 주택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럼 계속 눌러서 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항력 취득하려면 뭘 갖춰야 한다고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대항 요건이라는 게 대항력 취득할 때만 필요할까요? 계속 존속해야 될까요? 계속 존속해야 돼. 그러니까 그 집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대항 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계속 존속해야 돼요. 언제까지 존속해야 된다고요? 계속. 그러니까 그 집에 눌러 살고 있는 동안은 계속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신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입신고 했다가 이 사람이 딴 데로 이사 가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대항 요건이 계속 존속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전출 가버린 거죠. 그럼 대항 요건이 없어진 거니까 대항력도 곧바로 상실되는 겁니다. 딴 데 갔다가 다시 원래 있던 동네로 재전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전입한 때로부터 다시 대항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 요건은 효력 발생 요건이다, 존속 요건이다. 존속 요건인데 언제까지 존속해야 돼요? 계속. 그 집에 눌러 살고 있는 동안 계속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된 상태가 유지가 돼야만 신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이런 말이 나오면 이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이렇게 나오면 이 주택이 어디에 넘어갔다, 경매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먼저 우선 변제, 우선은 누구보다 우선한다는 말일까요? 누구보다 우선한다. 후손입니다. 후손이. 그러니까 후손이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한다는 말인데 그 후손이라는 게 그 주택 임차인 다음에 있는 저당권자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선해서 변제받는데 뭘 변제받는 거예요? 보증금이다. 보증금 중 일정액이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문을 보고 우선 변제인지 최우선 변제인지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이렇게 요 후손이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선 변제다, 최우선 변제다. 우선 변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선 변제권 취득하려면 제가 뭘 갖춰야 한다 그랬죠? 우선 변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랬어요. 그 우선 변제 요건은 두 가지예요. 우선 변제 요건 두 가지는 이거예요. 먼저 대항 여기 아니에요. 대항 요건입니다. 대항 요건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한다? 확정일자.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이제 도장받는 건데 어디다가 이제 임대차 계약서 어디에다가 도장받는 거죠? 보증금 금액, 보증금 금액란에 도장 빵 찍는 거예요. 딴 데도 안 찍고 보증금 금액란에 도장 찍는 이유는 뭐죠? 그 나중에 이제 임대인이 나고 임차인 담합해서 그 보증금을 뜯어 고치는 걸 막기 위해서 거기다 도장을 빵 찍는 겁니다. 사후 액수 담합 방지가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요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췄어요. 그러니까 뭘 갖추고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다음 확정일자를 받으면 뭘 준다? 우선 면제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면제의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우선 면제 받으려면 반드시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확정일자가 요건인 거예요? 네, 맞아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임차인이 빠르다는 걸 아는 방법은 도장 찍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도장이 찍히죠. 그 도장을 봐야만 그 밑에 있는 저당권자보다 주택 임차인이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먼저 변제받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거니까 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주택 임차인이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려면 뭘 찍어놓는 수밖에 없다. 확정일자를 찍어놓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찍어놔야만 순위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에서 최우선은 이건 순서에 상관없이 내가 제일 먼저 이런 뜻이에요. 순서에 상관없이 내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의 경우에는 얘는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주택 임차인 앞에 있는 저당권자 이런 사람보다도 우선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법조문상으로는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의 경우는 변제받는데 뭘 변제받는 거죠? 보증금 중 일정액. 다시 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해서 우선해서 변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이렇게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선 변제가 되는 거고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이렇게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 이게 이 자체가 최예요. 최.
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그래서 이걸 최우선 면제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중복해서 쓰시면 안 돼요. 보증금중 일정액을 최우선 면제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보증금중 일정액 이거 자체가 뭘 말하는 거다. 최. 그다음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그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최우선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과거에는 소액보증금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면제를 받는다. 그럼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최우선 면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우선 면제를 받는다.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최우선 면제. 그다음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면제를 받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최우선 면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뭘 갖춰야 돼요? 최우선 면제 요건 갖춰야 된다 그랬죠? 최우선 면제 요건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뭐만 있으면 돼요? 그냥 임차인이기만 하면 최우선 면제를 해주는 거니까 이건 뭐만 있으면 되고 대항 요건만 있으면 되고 확정일자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 받을 때 필요한 거고 최우선 면제의 경우는 임차인이기만 하면 보증금 중 일정한 금액은 제일 먼저 떼서 준다는 거예요. 지금을 기준으로 말하면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라면 3,700만 원까지는 제일 먼저 경락대금에서 떼서 제일 먼저 임차인에게 줘요. 그러니까 요 보증금이 지금 서울이고 보증금이 1억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까지는 3,700만 원까지는 선순위 저당권자 이런 사람보다도 제일 먼저 떼서 임차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최우선 면제.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선 면제 받을 때도 대항 요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최우선 면제 받을 때도 대항 요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해요. 그 밑에 우선 면제에 필요한 대항 요건은 효력 발생 요건이다, 존속 요건이다. 얘도 존속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받을 때도 대항 요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그럼 이때 요 최우선 면제 필요한 대항 요건도 효력 발생 요건이다, 존속 요건이다, 존속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요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는 지금 주택이 뭐가 됐을 때 나오는 거라 그랬죠? 경매됐을 때. 그러면 이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전체 경매 절차 중에서 언제까지 대항 요건이 유지가 돼줘야만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경매 신청한 때부터 경락대금을 뿜빠해 줄 때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다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유지가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존속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요건 하나 정확하게 외웁시다. 자,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대항 요건이 존속해 줘야 돼요. 언제까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자, 먼저 저당권자 경매 신청할 수 있고 주택 임차인도 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일반 채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는데 먼저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 제일 먼저 경매를 시작하겠다는 결정을 해요. 그게 경매 개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우리가 법원에서 이제 경매 넘기기로 결정했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게 경매 개시 결정이에요.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이제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촉탁은 뭐죠? 그러니까 대등 관청 사이의 부탁을 촉탁이래요. 독촉 더하기 부탁입니다. 빨리 해. 이게 촉탁. 그러면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등기소에 촉탁을 해요. 그럼 그 부탁을 받은 등기관은 등기부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라는 걸 해요. 언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는 걸 등기부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판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주택에 대해서 여러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배당을 요구하시오라는 기간을 정해서 통지를 해줘요. 오늘 며칠이죠? 12월 11일이에요. 그러면 12월 24일까지 이 주택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자기 채권을 법원에다 신고해서 배당 받아가시오 이렇게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배당 요구의 종기예요. 그럼 그날까지 대항 요건이 유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러니까 12월 24일까지 배당 요구의 종기예요. 그러면 12월 24일까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각각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해준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나가면 안 돼요. 배당 요구의 종기 전에 다른 데 갚버렸어요. 그럼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안 해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대항 요건이 유지가 돼줘야 된다고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그 다음에 또 7번 보세요. 그 최우선 면제의 경우에는 뭐만 필요하고 대항 요건만 필요하고 확정일자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럼 이게 지금 이 대항 요건이 언제까지 미리 갖춰져 있어야 되냐면 자, 이걸 정확하게 잘 외웁니다. 자,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최우선 면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최우선 면제 요건은 그냥 한 가지인 거예요. 그게 뭐죠? 대항 요건. 그러니까 언제까지 대항 요건이 미리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 이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등기소에 촉탁한다 그랬죠. 그리고 등기관이 무슨
등기를 한다.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를 한다 그랬죠. 그 전까지 대항 요건이 일단 미리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게 언제까지 유지가 돼줘야 될까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유지가 돼줘야 최우선 면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다음 요 우선 면제권에 필요한 대항 요건은 대항 요건 갖춘 때부터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유지가 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임차인이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이런 걸 받으려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될까요? 할 필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 말고 다른 저당권자, 그다음에 일반 채권자 이런 사람이 주택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이런 거 받으려면 배당 요구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해야 돼요. 왜 해야 되죠? 그 저당권자 이런 사람, 저당권은 뜻이 뭐죠?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변제가 없는 경우 뭐하여? 경매하여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 이런 사람은 배당 요구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등기부에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등기부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채권도 나오죠. 이자 얼마 다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나오는 사람들은 배당 요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임차인은 그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는 사람이니까 등기부에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배당 요구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이런 걸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되니까 요 두 가지는 배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채권이라고 한다? 배당 요구 채권이라고 그래요. 다시 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관통하는 매기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뭐라고요? 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대항력은 뜻이 뭐라고요?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그다음 대항력 취득하려면 뭘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대항 요건에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와 주택의 인도와 주민록을 갖추면 언제 대항력 준다? 다음 날 오전 빵시. 그다음 요 후손이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는 권리가 뭐다? 우선 면제권. 우선 면제권 취득하려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두 가지가 뭐다?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그다음 최우선 면제는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제일 먼저 변제받는 권리인데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뭐만 있으면 되고 대항 요건만 있으면 되고 확정일자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대항 요건이 언제까지는 미리 갖춰져 있어야 돼요?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미리 갖춰져 있어야 되고 이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가 돼줘야 된다? 배당 요구의 종료까지. 그다음 우선 면제 받을 때도 대항 요건 필요하죠. 그러니까 대항 요건 갖춘 때부터 언제까지는 유지가 돼줘야 돼요? 배당 요구의 종료까지 유지가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3자가 경매 청구를 했을 때 임차인이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뒤에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